네, 안녕하세요. 고급화학 1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저번 시간에 요 8번까지 문제 풀었고 수업이 끝났었는데요. 8번까지 풀고, 그래서 이번에는 9번 풀고, 그 다음에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 풀 때 우리가 반토프식을 이용해서 풀었었는데, 9번도 요 반토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 반토프식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반토프식은 평형상수 K와 그리고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ln K는 마이너스 델타 H 나누기 R T분의 1 플러스 델타 S0 나누기 R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반토프식을 조금 우리가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요 때의 그 평형상수와 온도를 K1, T1이라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식인데 온도를 바꿔서 이렇게 요걸 이 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T2일 때, 온도 T2일 때 그때 평형상수를 K2라고 할 때 요 두 식을 빼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ln K1, K2가 마이너스 델타 H 나누기 R T1분의 1, T2분의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두 가지가 나왔을 때 평형상수도 그거에 맞게 다르게 나오겠죠. 그때 값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이미 잘 모르는 델타 H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9번을 푸는 건데요. 9번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9번에서 N2 질소가 높은 온도에서 결합이 끊어질 수 있는데 이 반응의 엔탈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5000켈빈이랑 6000켈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식 있잖아요. 지금 지워졌는데 ln K1, K2 마이너스 델타 HR T1분의 1, T2분의 1인데 T1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5000켈빈 T2 자리에는 6000켈빈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R 자리에는 우리가 델타 H가 에너지의 단위, 줄 단위가 나오게 하려면 8.314 줄 퍼 몰 K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K1이랑 K2만 구하면 방정식을 통해서 델타 H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K1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N2가 2N이 되는 반응이죠. 그때 1기압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X가 돼서 1 마이너스 X 2X가 될 텐데 몇 퍼센트가 분해되었다고 했어요? 0.65%가 분해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0.65%라는 건 0.0065 맞죠? 하나, 둘, 네, 그쵸. 0.0065만큼 분해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x 자리에 0.0065 그러면 요 플러스 2x는 뭐가 돼야 될까요? 0.013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 0.9935가 될 거고 얘는 0.01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평형상수 우리가 구해주면 K는 N2 압력 그리고 P, EN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N2의 압력은 0.99359 분의 그리고 EN의 몰롱도는 얼마냐면 0.013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K1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K2 구해볼까요? 네, K2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은데 K2라는 건 6000켈빈일 때의 평형상수잖아요. 1기압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x 1 마이너스 x 2x가 돼야 되는데 근데 6000켈빈일 때는 11.6%가 분해되었다고 했잖아요. 11.6%라는 건 0.116 그쵸? 0.116만큼이 분해됐다는 소리니까 x자리에다가 0.116
그쵸? 그럼 2x는 뭐가 될 거냐면 0.232가 될 겁니다. 0.232가 될 겁니다. 플러스 얘는 0.994 984구나. 0.984가 돼야 될 거고 여기는 0.23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K2는 똑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0.984 분의 0.232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K1을 구한 값이 있을 거고 K2를 구한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고요. 그걸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여기서 나머지 미지수는 뭐만 남냐면 데이터 H만 남잖아요. 데이터 H만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 H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안 풀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9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풀었고 이제 내용 설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 평형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화학 평형에서 정반응으로 할지 역반응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형이 이동할 때 정반응으로 치우쳐질지 역반응으로 치우쳐질지에 대한 외부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농도가 바뀔 때 Q가 바뀌면서 그때 Q가 K보다 큰지 K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정반응으로 할지 역반응으로 할지 따졌었고요. 두 번째로 뭘 나눴었죠? 네, 기체일 때 압력이나 부피가 변할 때 그때 Q가 변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K랑 비교해서 정반응으로 할지 역반응으로 할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Q가 만약에 K보다 작다면 정반응, Q가 K와 같다면 평형, Q가 K보다 크다면 역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가 바뀔 때 온도가 바뀌면 Q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변한다고 했죠? 네, K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ln K는 마이너스 데이터 H 나누기 R 플러스 T T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는 T1이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 데이터 S0 나누기 R 이런 판토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H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K랑 그리고 데이터 S0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Y가 ln K이고 X축이 T분의 1일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건 흡열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일까요? 요거 기울기가 델타 H 나누기 R 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요 델타 H는 음수라는 소리고 발열 반응일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높여주면 평형상수는 작아진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르샤틀리에 원리로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뭐 했었냐면 뭐 비활성 기체를 넣어줬을 때 근데 비활성 기체를 넣어줬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부피가 일정할 때랑 부피가 변할 때.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면 그러면 그 안에 기체들 그 비활성 기체를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기체들의 부분 압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상수 그 반응 지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반응 지수 안 변한다.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부피가 변한다면 네, 비활성 기체를 넣어줘서 부피가 커지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기체들 같은 경우는 부분 압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 압력이 작아지는 걸로 인해서 평형 그 반응 지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평형도 정반응으로 할지 역반응으로 갈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이때는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입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겠죠. 르샤틀리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촉매를 넣어준다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평형상수 변화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평형상수라는 건 K1, K1 요 두 개 그 반응 속도식의 비를 나타내는 게 평형상수인데 K1 온도에 따라서 바뀔까 안 바뀌어요? 바뀌죠?
K-1도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도 변합니다. 둘 다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변하는 값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온도가 증가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도 증가하고 정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도 증가하고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썼었죠? AE-EA IT AE-EA 프라임 IT인데 여기에서 촉매를 집어넣어 준다면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식에도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두 번째 식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K만큼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면 지수승에 있으니까 곱해줘야 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 2 플러스 2K IT AE-EA 프라임 곱하기 2K 플러스 IT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만큼 곱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 K랑 똑같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넣어줬을 때 같은 양만큼의 활성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단순한 화학평형이 아니라 상평형. 이거 아마 화학투에서도 이런 순서로 나왔을 거예요. 우리 상평형이 뭐죠? 네,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들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네, 요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서로 상전환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이런 상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평형을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학원에서 배웠었죠. 걔를 나타내주는 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여기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데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에서 지금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결국에는 이 안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해서 증기가 되고 그렇게 증기가 물과 평형 상태를 이뤄서 마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동적 평형이죠. 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냐면 물의 상평형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평형을 나타내는 식을 뭐 예를 들어 방정식 같은 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 지금 이 화학 반응 H2O 리퀴드가 H2O 가스가 되는 화학 반응식에 평형상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물은 평형상수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거 H2O 가스 상태만 평형상수에 넣어주면 평형상수는 H2O의 그 기체 상태일 때에 증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온도랑 평형상수의 관계식 반토프식 있잖아요. 반토프식 한번 써볼까요? LNK는 마이너스 데이터 HR T분의 1 플러스 데이터 S0 R인데 지금 요 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증발이긴 한데 기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되기 위한 그런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반응식의 델타 H는 뭐가 되냐면 델타 H 베이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지금 가스가 되기 위해서 기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1몰이 반응하기 때문에 물 1몰이 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기화 엔탈피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델타 H VAP라고 써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화 엔탈피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VAP가 될 거고 그리고 표현상수는 아까 수증기의 증기압이라고 했잖아요. K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pH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변형해서 쓰면 ln pH2가 델타 H VAP R분의 T분의 1 플러스 델타 S0분의 R인데 얘를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쓴다면 이 식이 우리 무슨 식이었죠? 기억나나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토프식이랑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이랑 똑같은 식이었던 겁니다.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이 뭐였냐면
증기압이랑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었잖아요. 결국엔 이게 무슨 식이랑 똑같았다? 반토프 식이랑 똑같았다 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다를 때 T1, T2라고 할 때 그때 평형상수가 P1, P2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일식을 T1, K1, T2, K2 아까 전에 우리 9번 문제 풀었던 식이랑 똑같이 나타낸 다음에 빼주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토프식은 클라우지스 클라페이론 식이랑 같은 식이었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평형 증기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식들을 종합해서 선생님이 실어 나왔어요. 클라우지스 클라페이론 식, 증기압력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고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결국 무슨 식이랑 똑같았다? 반토프식이랑 똑같았다. 반토프식이 평형상수랑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인데 평형상수가 물의 증기압 H2가 H2O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식에서 평형상수가 pH2O기 때문에 평형상수하고 평형상수가 곧 증기압력이 될 거고 그리고 델타 H0는 그 기화 상태가 되기 위한 엔탈피가 될 것이고 뭐 C는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반토프식이랑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이랑 똑같았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방금 촉매를 넣어줬을 때 평형상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대입했던 식이 뭐였냐면 요 반응 속도 상수 K는 AE-EART 승이었는데 여기에다가 ln 씌워주면 lnk는 마이너스 EART 분의 1 플러스 ln-A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식이라고 했었죠? 아레니우스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에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반응 속도 상수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식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급학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물리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있다. 맥스웰 방정식은 뭐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화학에서도 네 가지 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식들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유도된 거냐면 요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볼츠만 분포 거기에서 유도된 식이에요. 다 비슷한 꼴을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볼츠만 분포에서 나온 식이기 때문인데 요 세 개를 다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화학을 배울 때 요 전극 전위 E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요. 얘랑 온도 그리고 농도와의 관계 요 반응 지수가 요 세 개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나타내는 식이 바로 네른스트 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전기화학 할 때 배울 거예요. 상평형을 좀 마저 배우면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화학2에서 이미 사실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물 하면 조금 우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CO2 고체 상태가 CO2 가스라고 할게요. 요거 우리 승화 반응이죠. 승화. 그때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를 올려주면 솔리드가 고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솔리드가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 만들 수 있죠.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드를 그 기체로 가스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죠? 네, 압력을 낮춰주면 드라이 아이스가 CO2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솔리드 상태는 입자 간 거리가 굉장히 짧은 물질이고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 간 거리가 매우 큰 물질입니다. 입자 간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면 입자 거리가 작은 애를 크게 만들어 주려면 온도를 높여주면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생길 테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멀리 달아나겠죠. 그래서 솔리드에서 가스, 기체로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압력을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높여줬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막 다닥다닥 붙여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외부에서 힘이 자꾸 가해지니까 서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미는 거야, 자꾸. 그런데 그 미는 힘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 너희들끼리 붙어있지 않아도 되네? 멀리 떨어져도 되네? 이러면서 점점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압력이 변화시켜주거나 온도를 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을 압력, X축을 T라고 썼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평형 그림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그때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할 때 요거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곡선을 용륜곡선, 그리고 요 곡선을 기화곡선 혹은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곡선을 승화곡선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었죠. 요거 지워졌네. 다시 그릴게요. PT라고 할 때 고액기. 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낸다는 거 온도를 낮춰준 거잖아요. 온도를 낮춰주면 당연히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갈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에서 순서대로 기체, 액체, 고체라고 써준 겁니다. 이런 상태일 때 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용륜곡선, 요 용륜곡선 혹은 융해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요 파란색 그래프에서는 고체랑 액체랑 동시에 존재하고 요 그래프, 요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 혹은 기화곡선, 액화곡선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일단은 액체랑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리고 요 곡선에서는 당연히 고체와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승화곡선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이고 그리고 물의 상평형 그림은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은데 무슨 곡선만 조금 달라요? 네, 용융곡선, 융해곡선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물일 때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왜 이러냐면 물은 고체랑 액체랑 부피가 누가 더 커요? 고체가 더 크고 액체가 더 작죠. 0도씨 근처에서. 왜 그래요? 고체는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은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고체는 무슨 구조를 가지면서 고체화가 되죠? 육각형 구조. 그쵸? 그러면서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액체는 그 육각형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간 거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각형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잠시만요. 다시 하면 기드랑 아까랑 좀 반대네. 네, 솔리드 리퀴드라고 할 때 부피는 고체가 크고 액체가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체는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고체일 때 육각형 구조를 갖고 그 육각형 구조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부피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액체가 된다면 그 육각형 구조가 깨지게 되고 육각형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입자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입자간 거리가 고체가 크고 입자간 거리가 액체일 때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압력을 주면 줄수록 압력을 크게 하면 입자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된다라는 거죠. 고체에서 뭘로 변하냐면 액체로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가는다고 친다면 용륜곡선이 기울기가 양수라고 한다면 고체일 때 고체, 액체, 기체일 때 고체일 때 압력을 아무리 줘봐요.
액체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변한다면, 고체를 압력을 준다면 액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애는 우리가 물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PPT 여기 보시는 거에 왼쪽은 누구일까요? 왼쪽이 물입니다. 왜냐하면 용융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이 될 겁니다. 왼쪽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 될 거고요. 용융곡선의 기울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왼쪽에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물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곡선들 있잖아요. 용융곡선, 기화곡선, 증기압력곡선, 승화곡선은 전부 다 무슨 상태이다? 동적 평형을 이룬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워놨거든요. 지워놔도 이미 뭐 글자 숫자를 보고 글자 개수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말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고 오른쪽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상평형 그림에서 여기 지금 요 용융곡선은 쭉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액체에서 기체 이 상태를 나타내는 증기압력 곡선은 여기 임계점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면 요 임계점이라는 온도 압력을 넘어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초임계 상태 혹은 초임계 유체라고 불러줍니다. 요 임계점을 넘어서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뭔가 액체랑 기체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품산업 아니면 어떤 산업들에 쓰이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요 임계점을 넘어간 애들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삼중점은 말씀 안 드렸었죠. 삼중점은 아까 용융곡선, 그리고 기화곡선, 승화곡선이 만나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점이고, 삼중점에는 세 가지 상이 동적 평형을 일으키고 있고,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평형이다. 그리고 임계점에서 끝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요런 상평형 그림이 있을 때 여기 요 부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끝이 나고 그 이상의 온도 압력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임계온도, 그때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임계점을 넘어가는 초임계 유체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력학. 연력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연력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입니다. 인문학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봤을 섹스피어. 그렇다면 물리학에 조금 조예가 있어 보이려면 어떤 걸 알면 될까요? 학교 다닐 때 분명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력학. 연력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연력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온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액체는 부피가 증가하고 금속 막대는 약간 길어지며 도선에서는 전기 저항이 올라가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죠? 굉장히 작은 온도계를 접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알코올 온도계의 눈금은 방 안의 온도인 섭씨 20도 정도를 가리켰다가 내 몸과 접속시키면은 알코올 표시 막대가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도계와 내 몸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무조건 작으면 좋겠죠. 온도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나의 체온을 빼앗겨서 36.5도가 아닌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상 변화가 생겨요.
얼음이 상변화.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상변화인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상과 물이라고 하는 상, 그때 수증기 일어나는 상태인 동적 평형을 기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평형이라고 것입니다. 하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도 많이 보셨고요. 물이 끓는 것도 많이 보셨죠.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도 보셨죠.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는 것은 몇 도란 뜻일까요? 그건 0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상도 아니고 물상도 아닌 공존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0도, 우리가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점이자 녹기 시작하는 점이 됩니다.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보면은 물이 점점점 온도를 얻어가다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끓는 점.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100도죠.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 임계점의 위치는 기압을 바꿔주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익는다. 그거는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낮은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점도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면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요. 물은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런데 섭씨 100도에 사우나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어요. 왜 온도는 똑같이 높은데 사우나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물에서는 훨씬 더 밀도도 크고 열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우나에 있는 수증기에서는 열 용량도 적고 기체의 열 전도도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익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압을 계속 낮추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끓는 점이 내려오다가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만납니다. 얼음물, 물이 끓고 있는 상태. 이 두 상태가 한 곳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얼음, 삼중점이 물이 되겠죠. 끓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공 챔버 안에 집어넣고 기압을 점점 낮춰요. 0.006 기압까지 떨어뜨리면은 물의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삼중점이 바로 물이 얼면서 끓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이 삼중점입니다. 이 삼중점보다 아래에서는 바로 승화라고 하는 건데요. 얼음이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드름이 녹지 않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만들어져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물의 경우에는 374도까지 올려야 되고 압력도 218도까지 올려야 돼서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액체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뭉게 하얀색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도 압력을 매우 높여주면은 액체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액체를 압력을 높이면서 온도도 계속 높여 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열역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수 있다면 시간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액체와는 달리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녹여내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커피에서의 카페인을 녹여내는 것으로도 쓰이고요. 아로마, 기름 같은 것을 짜내는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임계 유체에 대해서 뒤에 살짝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임계 유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아까 뭐 기름이라든지 뭐 커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야쿠르트 만들 때도 쓰인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초임계 유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액체도 기체도 아닌 모호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체, 액체,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체도 있다? 초임계 유체도 있다.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평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전 슬라이드까지 뭐 했냐면 상평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형은 뭐가 나오냐면요. 용해도 평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용해도가 뭐였죠? 용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용매 100g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을 수 있는지 그 그람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AgCl. 우리 AgCl은 앙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안 녹는다는 것이 아예 물에 안 녹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물에 녹으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이런 이온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녹는 거예요. 그럼 이 녹기 위한 용해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는 우리가 동적 평형이 일어납니다. 동적 평형이 일어나니까 얘도 평형상수가 있겠죠? 이 평형상수 우리가 KSP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솔루빌리티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용해도 곱 상수라고 불러주거든요. 왜 용해도 곱이냐면 말 그대로 용해도를 곱으로 나타낸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얘 평형상수 어떻게 나타냈냐면 AgCl은 고체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에서 나타내줄 수 없고 여기 생성물들은 몰롱도로 나타내줄 수 있죠.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Ag 플러스의 양이 결국엔 곧 뭐냐면 용해도거든요. 그래서 이 용해도 두 개의 용해도를 곱으로 나타낸 거 그게 바로 KSP입니다. 용해도 곱상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 용해되는 평형도 평형상수로 나타내줄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용해도 평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죠. AgCl 고체가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용해가 될 때 그때 용해도 상수, 용해도 곱상수는 Ag 플러스의 몰롱도 곱하기 Cl 마이너스의 몰롱도, 즉 용해도를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바로 용해도 평형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예를 들어서 뭐 설탕물이라고 해볼게요. 온도를 높이면 설탕이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잘 녹겠죠. 그쵸? K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결국에는 온도가 높았을 때 용해도가 높아지는 것도 결국에는 뭐랑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평형상수랑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왜 반토프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니면 르샤틀리의 원리를 설명하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평형상수가 커졌다. 정반응으로 치우친다. 그럼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이다, 반응이다, 발열이다. 흡열 반응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토프식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할 때 평형상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요 델타 H는 양수여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설탕이 물에 녹는 요런 용해 반응 같은 경우는 무슨 반응이냐면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KSP 용해도 곱상수를 S제곱이라고 나타내주고 KSP는 요 값은 이미 상수이고 과학자들이 많이 구해놨거든요. 몇 도씨일 때의 평형상수 KSP는 얼마이다 라고 다 계산해 놓으면 그러면 그 수를 S제곱이라고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KSP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할 때 얘를 S제곱이라고 나타낸다면 S는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온대요.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가 돼야 되겠죠. 몰농도니까. 이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용매 몇 그램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해도로 나타내주기로 했으니까 밀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 리터를 용매의 질량으로 바꿔야 되겠고 그리고 요 몰을 용질의 질량, 용질의 그람수로 바꾼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 S 구한 다음에 분자량을 곱하면 AgCl이라는 용질의
분자량을 곱하면 그러면 몰 퍼 리터가 아니라 그람 퍼 리터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람 용해도라고 부른대요. 요거까지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뒤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 요거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정지하고 한번 뭐 3분에서 5분 동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롬염산 은의 분자량은 이렇게 된대요. 쌤이 미리 구해뒀고요. 그리고 25도씨일 때 0.029g per 리터의 용해도를 갖는데요. KSP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KSP는 용해도 곱 상수죠. 이 S는 근데 단위가 뭐였어요 아까? 몰 퍼 리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나온 건 그람 퍼 리터죠. 얘를 몰 퍼 리터로, 그러니까 몰농도로 바꿔주려면 그람을 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람을 몰로 바꿀 때는 나누기 뭘 해주면 되죠? 질량에다가 몰 질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나오죠? 몰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029g per 리터에다가 331.73g per 몰로 나눠주면 그러면 몰 퍼 리터 단위가 나오겠죠. 그쵸? 요거를 S라고 할 때 그 S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KSP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에다가 예를 들어 뭘 집어넣어서 얼마만큼 용해가 됐어요. 그러면 용해도가 나오겠죠. 용해도에다가 분자량으로 나눠주고 걔를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용해도 곱 상수가 나온다. 되셨죠? 근데 S제곱이 되는 건 이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gCl 같은 경우는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KSP가 Ag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용해도 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S제곱이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주냐면 얘는 EAG 플러스와 CrO4 E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용해다라는 건 S, ES 양적 관계에 의해서 얘가 ES만큼 ES만큼의 이온의 양이 나올 때 CrO4 E- 는 S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KSP는 어떻게 되냐면 Ag 플러스 제곱 CrO4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6에다가는 ES, 6에다가는 S를 집어넣으면 4S 제곱 곱하기 S가 될 테니까 4S의 3승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KSP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S젤에다가 S제곱이 아니라 누구 넣어주는 거냐면 요 4S 3승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S 3승 네 이렇게 구해야지 KSP가 나오겠죠.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Na2SO4 얘도 물에 녹는다면 ENA 플러스가 되고 SO4 E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ESS가 되겠죠. KSP는 Na 플러스의 제곱 SO4 E 마이너스니까 용해도 곱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ES 집어넣고 S 집어넣으면 똑같이 되겠죠? 4S 3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평형상수식을 이용해서 용해도 곱상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온도와 압력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볼 건데요. 일단 고체 상태일 때 볼 거예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고체는 온도를 올려주면 그만큼 잘 고체에서 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녹는다. 요 녹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건 사실 AgCl 고체가 뭐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런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건데 K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반응의 델타 G가 음수로 작다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델타 G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근데 고체가 이렇게 녹는다라는 뜻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델타 S는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얘는 증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 델타 S는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음수이려면, 델타 G가 음수이려면 이거 조금만 다시 할게요. 우리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인데 지금 AgCl이 녹는 과정 있잖아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용해가 되는 과정이 자발적이려면 델타 G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T는 항상 양수이고 델타 S도 양수예요. 왜냐하면 고체가 녹는 과정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S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H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무조건 델타 G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용해가 되는 반응에서 발열 반응이라면 무조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델타 H가 양수라면, 흡열 반응이라면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면 이 값이 델타 H가 T 델타 S보다 매우 크다면 그러면 델타 G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델타 G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델타 H가 T 델타 S보다 작다면 그러면 델타 G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얘는 비자발이고요. 그래서 델타 H가 양수라고 할 때 T 델타 S보다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흡열 반응일 때 발열 반응은 무조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요. 흡열 반응일 때 T 델타 S보다 크다면 그러면 잘 녹지 않는 거고 T 델타 S보다 작다면 잘 녹는다. 안 녹음, 잘 녹음 이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흡열 반응인데 누구는 용해도가 높고 누구는 용해도가 낮다면 그럼 그 흡열 반응의 에너지가 잘 녹는 애들은 잘 녹는 애들은 좀 작은 애들일 것이고 델타 H가 안 녹는 애들 같은 경우는 델타 H가 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델타 H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니까 녹는데 힘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이 들겠죠. 그리고 흡열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작다면 녹는데 에너지를 조금만 투입을 해줘도 녹는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온도를 높여줬을 때 잘 녹는 물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용해도, 녹는 반응도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요 깁스 자유 에너지 식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체가 나와야 되겠죠. 네. 다음은 기체입니다. 지금 요 여러분들 기체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콜라를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김이 아무래도 그냥 상온에 넣어뒀을 때보다 덜 빠지겠죠. 우리 김이 덜 빠진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에 CO2가 녹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얘도 똑같아요. 델타 H-T 델타 S는 델타 G 깁스 자유 에너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가 무질서도가 굉장히 높고 액체가 덜 무질서하잖아요. 델타 S는 음수를 의미합니다. 됐죠?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된다라는 건 우리 반대 과정,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을 그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델타 H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델타 G를 구하면 델타 H 음수고 그리고 델타 S가 음수라면 요거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똑같이 델타 H 요 부분이 음수를 담당하고 마이너스 델타 S 요 부분이 양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 델타 S가 크다면 델타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델타 H랑 잠시만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기체일 때 델타 H도 음수가 되고 델타 S도 음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T 델타 S 요게 델타 S가 음수이기 때문에 요건 양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H랑 마이너스 T 델타 S랑 지금 요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다면 델타 G는 음수가 나올 거고 절대값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서 얘는 자발적 얘는 비자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기체 용해도는 발열 과정이고 델타 H가 음수 과정이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 요거 위에 나와 있는 요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T 델타 S 마이너스 T 델타 S가 양수이고 델타 H가 음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거든요. T는 항상 양수예요. 어쨌든 이 값이 작아진다라는 건 요거 마이너스 T 델타 S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델타 G가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면 마이너스 T 델타 S가 커지는 거, 그 절대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G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낮춰줄수록 자발적으로 녹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일 때, 기체일 때를 다르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네. 기체일 때는 델타 H가 음수고, 델타 S가 음수다. 이렇게 해서 델타 G를 구해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를 따졌었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우리 녹는 거니까 그쵸? 엄밀하게 따지면 용액이라고 해야 맞아요. 액체가 아니라 용액이라고 했을 때 얘는 델타 S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델타 H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하면 무조건 자발적이고 델타 G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이 값에 따라서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녹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또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CO2 기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물과 섞여서 뭐 H2CO3 용액 상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동적 평형일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뭐가 좋을까? 조금 다르게 쓰고 요거 쓰면 되겠다. 요거 쓸게요. O2 가스가 O2 물에 녹는 과정. 요 과정이라고 할 때 요 평형상수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평형상수. 일단 O2는 물에 녹았으니까 용해도 S라고 쓸게요. 그리고
O2는 기체잖아요. 그때 압력을 PO2라고 하겠습니다. 평형상수 어떻게 써주냐면 요거 생성물이고 요거는 반응물이고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잖아요. 반응물은 분모에 생성물은 분자에 써주면 되니까 PO2 나누기 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요 O2 몰농도는 용해도 S가 될 거고 PO2는 뭐 O2의 압력이 될 거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얘를 우리가 PO2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S는 K 곱하기 PO2가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헨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가 용해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P는 그때 용해될 때의 기체의 압력. 그럼 요 KH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평형상수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헨리의 법칙을 유도한다라는 거. 당연히 KH는 기체 종류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달라지겠죠.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KH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평형상수잖아요. 평형상수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종류, 용매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평형상수니까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헨리 법칙 유도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한 평형상수식 유도로 이렇게 헨리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는 KO2인데 얘는 지금 Y축을 S라고 하고 S축을 PO2라고 한다면 이 평형상수는 상수잖아요. 온도가 똑같다면 기울기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이런 일차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기울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요 기울기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아니면 용매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해되는 기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거 세 가지 달라지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KH는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네. 기울기는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